안녕하세요. 3구의 본격 저작거리 무비 토크 무비 한국 영화 거장 특집 4 란 1, 2, 3 시작하겠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무비 아씨 잡고 있네. 무비 진행을 맡은 파인입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내란 척결에 앞장서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먹동꽃 중년 패스맨더입니다. 아이 뭐 그 정도는 안짱스럽지. 네. 한 중간쯤 서 있었죠. 저도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승민 감독님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자취방에서 풀스를 하다 비상계엄을 맞이한 이승민입니다. 게임하다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아무 생각 없이. 플스를 하면은 그 당시에 계엄이 터진 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풀스 게임을 이제 한참 하다가 잠깐 너무 몇 시간 동안 오래 해가지고 목이 아프다. 기지개를 한번 피면서 핸드폰을 그냥 우연히 그냥 인스타그램 탁 켰는데 제일 먼저 뜬 화면이 그 황희두 씨가 올린 이사장이 올린 그 비상계엄 선포라는 네이버 뉴스 그게 딱 캡처본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다 비상계엄 선포 단어를 보고 순간 한 5초 정도 이게 스턴이 걸렸어요. 그래서 비상계엄? 그래서 뇌정지가 잠깐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 컨트롤러 침대에 집어던지고 핸드폰을 막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네? 그래서 당황했던. 그게 몇 시쯤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아마 선포 직후였어요. 그래요? 다행히 그래도 되게 빨리 다행히 아셨네. 바로 선포 직후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리 지방이긴 했어도 저한테 그 비상계엄 딱 이건 역사책에서 이제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광주가 딱 바로 생각이 났는데 그때 5.18 때도 시작이 전남대 휴교령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전 순간 전국 비상계엄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천안 지방에 있지만 전국 휴교령이 내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러면 지금 정문 앞에 출근 안 한다도 모르는 그거지만 지금 진짜 군인들이 교문 앞에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자취방에서는 정문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아직 뭐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 듣고 그럼 여기까지는 아닌 건가?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그때 저희 워낙 그 밤에도 저기 미대 쪽이나 저희 쪽 건물 예술대 쪽 건물은 계속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야간 작업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 시점에 교수님들이 그 근처에 계시던 교수님들이 학교로 와가지고 애들한테 다 집에 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네. 얼른 가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한예종 같은 경우가 그 바로 아마 문을 닫았나? 문 바로 잠가버렸을 거예요. 폐교령을 했나? 아무튼 뭔가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때 다 소개를 시키고 그 안에 구금 시설이 때문에 학교 원래 거기가 중정 건물이었나 안기호 건물이었나 이러가지고 그 건물이었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얘기했죠. 거기를 이제 워낙 수용 시설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죽을 사람들의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일 사람들을 그래서 뭐 저기 마포에 어딘가에 한 군데 시설이 있고 또 어딘가 또 있는데 거기도 그 지들이 봤을 때는 여기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한예종도 건물도 그렇게 쓰려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한예종 괴담이 유명한 이유가 예전에 거기가 터가 안기부 터고 막 이러다 보니 나 고문하고 막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저도 뭐 직접 강의실 직접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이제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뜬금없이 샤워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있을 곳이 아닌데 너무 뜬금없이 샤워장 터가 뭐 강의실 지하 뭐 이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샤워장이 갑자기 욕조 이렇게 있고 그 터가 있대요. 샤워가 아니겠네요 그게. 네, 샤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왜 이건 여기 있을까 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안기부 터여서 그랬던 거 아닌가. 거기 샤워장에서 샤워도 못 하겠다. 씨발거. 그 이제 그래서 뭐였더라 그게 뭐 무용과 옆에 있는 뭐 어디 지하여서 밤에 이제 무용과들은 전면 거울이잖아요 연습장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뭐 살이 붙여졌겠지만 막 귀신 봤다는 목격담부터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뭐, 다음날 보니 거울이 없더라. 뭐 이런 이제 전형적인 클래식한 공포들이 이제 뭐 또 살이 붙였겠죠. 그런 그렇군요. 소문들 때문에. 아이고 참 이게 그날 자기가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요. 네. 주무셨던 분들 아니면은 저는 그때 남천동 보고 있었거든요. 음. 제가 그때 남천동에 빠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아 그럼 또 실시간으로 또 남천동에서는 네. 했으니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진짜? 봤죠. 앨범 그때 그걸 보셨군요. 아니 영화에 처음에 나오는 장면을. 김여성이 뭐 대통령 담화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쌉소리 안 하고 있는 쌉소리 하면 쌉소리 하니까. 개소리 근데 하는 거야. 김여성이 잠깐만 계엄령이란데 이거 아니겠죠? 그래서 그래서 오창석이 아마 뭐 가짜뉴스라고 막 가짜뉴스야 아마 이랬는데 말로. 나중에 PD가 진짜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멘붕 와가지고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헬마가 그렇게 하는 거. 그래요. 아직 진짜 얼마 생생합니다. 생생하죠. 네.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이거. 생생합니다. 끔찍합니다. 네. 목배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는지. 저는 술을 한잔 하고 네. 집에 들어와서 한 잔 더 할까? 약간 뭐 할까 이러고 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갑자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있길래 뭐야 이러면서 TV도 틀어봤지. 물론 TV가 아니고 랩탑이었습니다만 네. 랩탑을 열어봤더니 뭐 진짠가? 그러면서 뭐 더마문 막 나오고 그래서 바로 유튜브를 켜서 이재명 TV를 그래서 뭐 보면서 뭐 대통령이 와달라고 하길래 가야 되나? 술 너무 먹었는데 하면서 주섬주섬 일단 옷을 벗지 않고 가야 되나 이러면서 한참 뭐 있었어요. 네네. 보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영화에 나오는 오마이TV 박정호 기자가 계속 뭐 얘기하고 이러는 거 화면 같은 것도 좀 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 본회의장 안에 화면이 네네네. 아마도 유튜브로 누군가 생중계를 해줬던 거겠죠.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근데 이렇게 대충 내가 봐도 한 150명 되더라고. 되는 거 같은데? 그래갖고 되겠네? 이러면서 뭐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었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인지 모르고 네. 뭐 150명 되면 그냥 땅땅땅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그러고 있다 보니까 영화에 나온 대로 우원식 의장께서 땅땅땅 치길래 네. 됐구나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다룰 작품 란 123입니다. 그 오늘 한국영화 과정특집 4거든요. 네. 이명세 감독님의 이명세 작품이죠. 감독님 얘기를 살짝만 네. 뭐 빠질 수는 없죠. 네. 이명세 감독님 하면 이제 그 이승민 감독님한테 슬픔을 주셨던 감독님으로 너무 단칼에. 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단칼에 다음을 외쳤던. 근데 진짜? 그 실습장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학교마다 워낙 그 면접 유형이 다 달라가지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이제 서울예대는 서울예대 면접을 보러 가셨는데 아니 연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이제 연출 전공들은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냐면 뭘 쓰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고요. 서울예대는 네. 들어가면 그 옆에 엄청나게 큰 대형 TV가 하나 있습니다. TV에 기억은 안 나요. 네.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이미지가 있고 그걸 보고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말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어렵다. 너무 압박 면접이다. 그리고 그게 좋은 인재를 뽑는 거랑 저도 사실 아무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글을 썼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이미지를 보고 뭘 막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어떤 걸 뭐, 저의 생각을 뭔가 말을 했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뭔가를 보고 나서
그 말하는 그 스타일이나 그 반응을 보고 그냥 그걸로 평가를 하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고 교수님이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약간 너무 약간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데. 그 예. 1인당 주어진 시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짧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처음 한 마디 나오자마자부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거의 사실상 약간 그런 느낌인 거라서 그런 거 진짜. 같아요. 제가 뭔가 뭐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저는 그 이명세 감독님의 표정을 보고 아 에헤이. 다음 학교 가야겠다. 여기는 내 때가 아니구나 하고 이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죠. 아쉬웠네요. 뭐 하지만 네. 뭐 그래도 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감독님으로서의 이명세 네네네네네.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 네. 또 인정상 사정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영화는 또 인정상 사정할 수 없다. 예. 좋잖아. 그렇죠. 아, 인정사정 할 것 없다. 네, 볼거 없다. 이 감독님은 아마 저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 도제식으로 많이 했으니까 네. 그 또 뭐 조감독이나 이런 걸 아마 시작해서 쭉 커 오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서울예대 출신이시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개그맨이라는 영화로 감독 데뷔를 하십니다. 이게 뭐 그 마틴 스콜세지의 뭐 그 코미디의 왕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사실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안성기 배우, 황신혜 배우, 배창호 배우 뭐 이렇게 나온 작품이네요. 또 안성기 배우님하고 꾸준히 계속 같이 뭔가 하셨네요. 89년자 개그맨.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어가지고 영화를 못 봤네요.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게 조금 유명했죠. 네. 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리고 첫사랑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이거 리메이크도 되고 되게 로코물로서 좀 그 당시에는 이제 로코물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90년대 작품인데 이때는 뭐 박중훈 배우가 모든 한국 영화를 다 찍으시던 주연으로 그 시절 우리 고 최진실 배우와 함께 그 잘된 영화도 박중훈 나온 거고 망한 네. 영화도 박중훈 나온 거였어 그 당시에는. 네. 그리고 최진실 배우랑 같이 그 최진실 배우랑 그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첫사랑이라는 작품도 나왔습니다. 아 이게 합본이라고? 첫사랑 아무튼 나왔습니다. 첫사랑에는 김혜수 배우가 나왔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그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 꽤 이제 좋은 작품으로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제 99년에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는 작품으로 그야말로 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죠. 이 작품이 그 정말 예술성으로 따졌을 때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 주먹 장면은 뭐 마지막 수많은 영화에서 오마주 패러디가 또 됐을 정도로. 네네. 그리고 그 박중훈의 어떤 그 껄렁껄렁거리는 이 형사 역할과 되게 그 안성기 배우의 되게 진지한 악역 연기가 네. 그 두 배우의 필모에도 없던 이 캐릭터들이었어서 그것부터가 이제 좀 보게끔 만드는 그게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액션씬까지가 진짜 너무나도 훌륭했죠. 근데 그 홀리데이라는 음악이 또 아 맞아. 네. 네 비지스의 네. 홀리데이. 그리고 이제 형사 듀얼리스트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나는 그냥 비주얼리스트로 가겠다. 극영화더라도 나는 좀 더 비주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네. 하겠다. 이걸로 약간 그 가닥을 더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저는 사실 이거 좀 재밌게 봤거든요. 듀얼리스트. 근데 흥행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M이 나왔죠. M. M. 이것도 강동원. 이것도 강동원과 같이 이현희 배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이현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봤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 뭐지? 그냥 이현희 얼굴이 그냥 서사야. 이현희 배우의 대표작은 뭔가요? 이현이요? 얼굴이 그냥 얼굴? 네. 뮤직비디오?
이현희의 대표작은 본인 이름입니다. 네, 이현희라는 사람. 그렇군요. 근데 또 저와 같은 중학교 동문입니다. 중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렇군요. 좋은 중학교를 나오셨군요. 그렇죠. 바로 중학교 우리 정면 뭐 완전히 정면은 아니지만 중학교에서 금방 150m 거리에 우리 대통령의 사저가 또 아하 바로 있는 명문 순회중 순회중 그렇습니다. 근데 집 다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이제는 아니지만 그것마저 없어져 버렸네요. 네. 네. 최소한의 연결성이라도 있었는데 저와 아쉽네요. 그래도 뭐 상남 살았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요. 근데 그 뒤로는 사실 이제 또 필모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쉬셨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그러니까 영화 사적으로 보면 네.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영화사에 네. 그 형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형식주의라고 하는 결과 네.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결에 이제 뭐 좀 배운티나네요. 전문가로 좀 가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리얼리즘 결과 형식주의의 결 두 가지 결로 나눠지는데 네. 뭐 쉽게 생각하시면 리얼리즘의 끝판왕 누구냐 한국 감독으로 이제 홍상수 감독 계신 거고요. 형식주의의 끝판왕 누구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세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어떤 느낌인지가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리얼리즘과 형식주의. 리얼리즘과 형식주의. 전 이걸 또 제 방식대로 네. 섹스 리얼리즘 섹스와 형식주의 섹스라는 그런 게 또 있습니까? AV와 에로 영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네. 또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해가 바로 되네요. 이명세 감독은 에로 영화다. 에로라기보다 약간 저 판타지 에로 쪽 있거든. 촉수물 막 이런 거요? 아니 그쪽 말고 넘어가지 말고요. 약간 내가 봤던 그 섹스씬 중에서 가장 약간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그 영화 스파르타 300 있잖아. 300. 300에서의 그 제라드 버틀러가 섹스를 하는 장면이 그래? 엄청 그 약간 막 판타지스럽게 찍어놨어. 그래갖고 야 섹스씬을 저렇게 해서 찍는구나. 약간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 형식주의 섹스씬 하면은 생각나는 게 그 예전에 홍콩 영화였나요? 홍콩 영화. 옥보단. 옥보단. 거기 이제 풍차 돌리기 가죽필이 있거든요. 가죽필이 나오고 그 공중에서 옥보단 하면은 그 그네 섹스 그네가 아무튼 그게 형식주의인 거죠. 그렇군요. 리얼하지 않으니까요. 네.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옛날에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 중에 그 누구였지? 카메론 디아즈가 그 자기는 차랑 섹스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훌륭한 영화가 있었어요? 포르쉐인가 람보르기니인가 그 이상선하던데? 앞유리에다가 본인의 그 음부를 버자이나를 막 부비면서 막 흥분하는 와우. 그런 씬이 나온 영화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영화네요. 그런 훌륭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호. 네. 그게 바로 형식주의 섹스가 아닌가. 그것도 끝판왕이 또 있네요. 티탄. 맞습니다. 티탄. 제가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2020년도인가 19년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던. 네. 차성애자. 네, 그게 이제 그 성향을 다룬 거잖아요. 은근 맞는 것 같더라. 차성애자. 티탄도 충격적인 영화죠. 그 실제로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자기 테슬라 차랑 섹스하고. 아무튼 실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형식주의.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란 1, 2, 3 이게 란 1, 2, 3 다루면서 할 얘기가 맞나요? 넘어가시죠. 개 잡팟캐스트네요 진짜. 그래 어찌됐건 오늘 다룰 영화 란 1, 2, 3입니다. 이게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잖아요.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다큐멘터리 그 영화입니다. 이야기하기로는 시네마틱 다큐라고 네, 그렇게 내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여기에 대한 정보를 들으신 분들은 아니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의 원래 다큐멘터리라고 함은 그 말을 하는 화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상황을 한 번씩 정리해주고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해석해주는 보통 나레이터가 있죠. 나레이터가 있죠. 네. 네, 거기 아니면 당사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여긴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3 내란 2024년 12월 3일 날 일어났던 그 내란의 그날 밤에 일어났던 모든 자료들을 그냥 쭉 나열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조상우 음악 감독의 음악을 네. 끊임없이 틀어줘요. 그런 방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 네. 영화죠. 그래서 뭐 오늘은 스토리 설계를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한 대목씩 우리가 짚어가면서 각자 요 대목에서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쭉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가 시작하면 처음에는 윤석열이 단상에 나타나서 계엄을 선포하는 그쵸. 네. 그 인터뷰도 아니고 그 약간 장면이 카메라 담아온 뉴스 속보. 그것도 AI 아니 그거는 실제로 실제 있던 거야? 네. 네네. 그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로 만든 화면이 되게 중간에 많이 삽입돼 있어서 네, 꽤 꽤 많이 나오죠.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보다 보니까 밑에 AI 장면은 밑에 AI로 써져 표시가 있어요. 돼 있더라고요. 근데 쓰더라고요. 그걸 내가 상당히 후에 발견했어. 저도 그렇긴 해요. 그래갖고 좀 초반부터 알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처음에 그 장면은 실제군요. 네, 실제 방송. 조금 뭐 일종의 스탑모션 효과를 좀 넣어서 그것도 네. 녹화 방송이었다는 얘기가 한참 있었었는데 그때. 그렇죠. 그죠? KBS가 뭐 미리 알았다. 맞아요,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뒤에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는지. 네. 아무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송 포고령 선포하고 계엄령 선포하고 뭐 그랬던 그 방송으로 시작하면서 여기서 음악이 약간 서커스 음악이었나? 되게 광대처럼 맞아요. 그려놨죠. 윤석열. 벌거벗은 임금님 네네네. 쳐다보는 느낌으로 음악이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고 이야기가 이제 6개월 전에 바로 이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위임하면서 이 계엄이 본격적인 구상이 되었다라는 식의 어떤 그 자막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더 아직 이제 사실들을 지금 밝히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 사실은 23년도부터 구상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위임하면서 그 박선원 의원이나 김민석 지금 총리나 사람들이 이거는 계엄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그쵸. 생각을 다들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때부터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계엄에 대한 미리 이거를 먼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 계엄이 일어나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겠다라는 이 대응을 미리부터 좀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당시에 이 수많은 비리와 이 불법 게이트 그리고 명태균 그 게이트가 그때 막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좀 해줘라 막 이런 그 녹취잖아요. 녹취 파일이 그때 막 터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 명태균이 스스로 막 터트리고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명태균이 그 당시에 깜빵에 들어가 있을 때요. 그래요. 구치소에. 네. 그래가지고 막 그런 뉴스들로 이제 도배됐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지지율이 20% 전후였습니다. 지금 뭐 윤어게인 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때는 다 윤석열 씹고 있었어요. 쟤 때문에 보수 망했다. 네. 그리고 그 감동란 뭐 이런 사람은 그때 뭐라 했냐면 윤석열 왜 졌다고냐. 저 좌파라 그렇다. 네, 그 얘기하는 거 봤어. 뭐 쇼츠로 돌던 걸 뭐 하는 년이야? 하면서 또 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그게 계엄 전이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계엄 해제 직후 이제 이게 바로 11%대로 떡락하죠. 그때 뭐 지지율뿐만 아니라 주가와 모든 것이 환율도 막 엄청나게 치솟고 환율은 지금도 높습니다만
뭐 그치. 지금하고는 또 다르지. 그때. 지금 이제 그때 지금은 전쟁이라서 그렇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24년 11월 1주 차에는 17%까지 하락을 했었대요. 선포 전에 한 달 전에. 네. 그래서 그 당시 여론이 37.2%는 임기는 그냥 완료하는 걸로 두자라는 여론이 있었고 16.4%는 하야시켜라. 하야해라. 맞아요. 네. 그리고 30%는 탄핵시켜라. 그리고 14.2%는 그냥 임기 단축 개헌을 해가지고 포인트 개헌을 해가지고 어쨌든 저 사람 이제 대통령직 못하게 해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좀 우세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3일 10시 23분에 윤석열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때 이제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 다들 기분이 다들 뭐 당하긴 했겠지만 네. 아까 뭐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네. 뭐 너무 놀랬죠. 저도 진짜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계속 몇 분짜리였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계속 TV에서는 계속 리플레이로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번 그때 당일날도 봤는데 네, 계엄령 선포하는 선포 보면서도 나도 약간 그때 살짝 알딸딸한 상황에서도 저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되나 저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뭐 처단한다 그러고 딱 봐도 아무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이게 위헌인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바로 그때 또 뉴스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150명 하면은 바로 해제된다 그래갖고 뭐 되겠네 하고 좀 안심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그 상황에 좀 낙관적이었어. 그랬구나. 네. 전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진짜 윤석열이 당선될 때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완전 무신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저 무식한 놈들이 그러니까 법이고 나발이고 우리 그 사회의 어떤 그러니까 정해진 약속을 무시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검찰은 그냥 그런 인간들이었으니까 결국 저놈들이 당선까지 어떻게 됐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까지 보고 야 씨발 무신정변을 진짜 일으키네? 이 생각을 딱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내가 판단력이 그렇게 뭐 망가지진 않았구나 이 생각과 함께 이제 진짜 어떻게 되는 거지? 저도 그때 광주의 5.18이 생각이 났고 그렇습니다. 이 영화 속의 화면에는 그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이 인간들이 다 나열이 돼요. 그렇죠. 박안수 당시 계엄 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네 방첩사령관, 곽종근, 네, 특수전사령관, 네,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구나. 노상원 민간인, 네, 무당, 무속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은 서울청장인가 뭐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용군 누구지? 국회 경비 맞아, 이쪽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들과 함께 군사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병력이 국회,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무실인 벙커원. 진짜 나 이게 제일 어이없어. 여기 왜 가는 거야? 여론조사 꽃. 그 성관이 서버실. 네, 이렇게 출동합니다. 다들 이거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제가 윤석열이 그때 했던 얘기, 계엄령 선포했던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네, 시작부터 거짓말이죠? 그때 맞아. 네. 왜 시작부터 거짓말하십니까? 이 영화의 첫 대사가 그거였어. 맞아요. 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도 영화 보면서 저는 보면서 딱 씨발 첫 마디부터 구라치네. 있잖아. 넌 첫 회부터 장난질이냐? 와. 뒤뚱뒤뚱 걸으면서 나와가지고 영화 첫 대사도 구라로 시작합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걸 합니다, 진짜. 그래도 이 영화가 되게 연출이 센스 있게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네. 뭔가 물론 이제 지금은 뭔가 상황이 많이 안정되고 이래서 그랬을지는 몰라도 뭔가 일부러 더 희화화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되게 아 맞아 저때 그랬어 아 너무 힘들었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우리 이거 승리한 역사야. 아 그렇죠. 그리고 쟤네 그냥 족밥 병신들이야. 그냥 광대야. 라고 볼 수 있게 한 게 오히려 보기가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헛웃음 계속 치면서 아니면 뭐 실제로 병신 이렇게 얘기를 나온다든지 단전에서부터 끌어나오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다 이겨냈으니까 네. 사실 하는 거지. 그럼 뭐 중간중간 개그 포인트 같은 것들이 뭐 20대 대통령 김건희 쓰려다가 맞아. 탁탁탁탁 치고 백스페이스하고 이런 것들. 네. 그 박범계 이름 쓰다가 박범계 쓰다가 그런 포인트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도 보면 이게 약간 이제 카툰처럼 나오는데 그 시민들이 다들 이제 평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가 뭐 어떤 집에서는 뭐 고기 구워 먹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는 이제 샤워를 하고 있고 뭐 이런 평온한 하루를 마무리하다가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화에서도 이제 사장남천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 헬마우스의 놀란 이 목소리와 함께 후다닥 TV를 틀어서 그때 채널을 다 돌리는데 다른 데는 그냥 정규 방송을 하고 있어요. KBS만 그 포고령을 띄운 거야. 그 다른 방송은 그 밑에 이제 갑자기 속보 자막이 띄워져서 걔네들도 이제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편성된 방송은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고 여기서 이제 카툰으로 표현되는데 뭐 지하철 노선도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쭉 되는 네. 그 일련의 과정들이. 그리고 그 막 그 카툰으로 막 그 배달하시던 분이 네. 그 배달을 받은 분과 막 함께 갑자기 막 그 국회로 향하고 바로 여의도로 넘어가는 네네. 그런 애니가 나오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있는데 자택에서 자택에서 인천. 근데 김혜경 여사 갑자기 네. TV 좀 보시라고 그러면서 계엄이 선포됐다고. 이제 뭐 가짜 뉴스 아니냐. 이 내용이 아마 발췌가 된 내용이 그 대선 직전에 대통령께서 책을 내셨던 책이 냈어요. 그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거기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를 해가지고 장면을 AI로 재구성했더라고요. 네네. 그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차를 타고 그러니까 그 뭐 보면 이제 기사가 올 시간도 너무 늦으니까 그 김혜경 여사가 바로 그냥 운전해가지고 국회로 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조금 그 뭐지 작전 수행하는 느낌의 음악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화면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동시에 그 당시 이제 5.18 때 그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야 되는데 그 전남 도청에서 시민들한테 좀 와달라고 이렇게 트럭을 타고 뒤에서 이렇게 확성기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셨던 그 여성분이 계세요. 간호사 출신의 아마 그분이 계셨죠. 네. 화려한 육아라는 영화에서 이효원 맞아요. 배우가 맡았던 역할인데 그 방송을 그러니까 그 방송 녹음본을 오디오를 그래서 중첩돼서 띄워주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닭살이 많이 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유튜브 라이브를 켜놓고 말씀을 안 하실 때도 계속 아마 본회의장 들어갈 때까지 계속 키고 있었던 거로 저는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생각으로는 혹시라도 본인이 잡혀가더라도 이 방송을 켜 놓으면은 본인이 잡혀간 거를 사람들이 알겠지라고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계속 차 안에서도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와달라고 부탁을 해주시고, 네, 김혜경 여사가 이때 운전하고 계셨는지 저도 이번 영화를 보면서 알았네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뭐 후일담으로 얘기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방송을 봤던 분은 옆에서 훌쩍거리는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의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고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뭐 진짜 까딱하면 죽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때 출발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이 장면에서부터 계속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 뒤로 계속 약간 막 소름이 돋은 채로 영화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어떤 장면은 이제 국회로 집중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거의 국회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그 앞에서 대치하고 네. 보좌관들 바리케이드 쌓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죠. 네. 그 뭐 이재명 대표만 여기로 국회로 온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다 여기를 몰려와서 국회로 몰려와서 그 군인 장갑차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경찰 버스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작전 수행이 잘 안 되도록 시민들이 맨몸으로 진짜 다 막습니다. 그때 아마 그 당시에 자료 화면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장갑차 진짜 맨몸으로 막았던 청년도 있고, 그리고 그 국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여든 이 국회의원들을 그 경찰들이 국회 경비대가 사실 국회의원들 지키라고 있는 건데 국회 경비대가 이 사람들 막거든요. 그렇죠. 네, 못 들어가게 막아요 국회로. 그래서 이제 막 욕을 하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왜 국회를 못 들어가냐. 네. 내 직장인데. 네. 근데 이제 그것들 이제 시민들이 그 울타리를 넘게끔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되게 그 장면이 진짜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 가장 찡했던 순간이 그 서미화 의원님이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시는데 그걸 넘어가시더라고요. 그 앞이 안 보이시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그 밑에서 받아주셔야 된다 하면서 그때 뭐 다른 동료 의원이 받아줬나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발 디딜 곳을 뭐 뒤에서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시고 뭐 밑에서는 넘어가서 그 밑에서는 받아주시고 그래서 서미화 의원님 앞을 못 보시는 분도 그 담을 넘으셨는데 우리 이준석이는 즉시 샤워. 경험이 터지자마자 샤워. 샤워는 못 참지 하면서 즉시 샤워하고. 뭐하는 새끼지? 시끄러 임마. 근데 이 시끄러 임마 왜 안 넣는 게 낫겠죠? 낫을 것 같아요. 안 넣는 게. 영화에 나오는 이 의원들은 뭐 거진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찝어주잖아요. 자막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우리가 그래도 물론 이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치 고관여층이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 의원 192명 저도 얼굴 다 모르거든요. 나도 영화 보면서 모르는 얼굴이 한 절반은 모르는 얼굴인데. 맞아요. 사실 모르는 얼굴도 많고 사실 뭐 자기 지역 아니면 사실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지방이면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찝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 이런 분도 계셨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전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 사람 다 더불어민주당인데 한동훈은 지가 뭘 계엄을 막았다고 그렇게 표결권도 없으면서 깝싹대고 날뛰고 다니지? 한동훈 몇 번 나오잖아요 이때 본회의장에. 근데 들여보내줘갖고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하면서 들어있었는데 그거 아마 박주민 의원이 들어보내준 걸 알고 있는데 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약에 박주민 의원 옆에 있는 보좌진이나 이랬으면 그냥 의원님 그냥 말하시라고
한동훈한테 내가 들여보내줘서 네 산 거지 아니면 네 죽은 거다 아무것도 아닌 놈이다라고 좀 그렇게 좀 강하게 하면 너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사실 또 안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기엔 또. 본인이 그렇게 하긴 좀 그렇고 네. 예, 보좌관이나 주변에서 뭔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따위를 박주민 정도에서 맞는 것도 레벨이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저기 장해찬 정도가 이렇게 급이 맞죠. 묘재 선생. 네. 딱 좋네. 그래요. 그렇게 시민들이 막아냅니다. 시민들이 막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네. 표결을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국회까지 이제 또 헬기가 들어오죠. 이 차량으로는 지상군은 투입되지 못했지만 이 헬기로 그렇게 군인들을 707 특임대 병력들을 그렇게 바로 국회로 꽂아놨습니다. 이때 진짜 아찔했어요. 저 이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그때 그 주진우 기자 주진우 라이브로 이렇게 틀어놓은 거 핸드폰에 계속 라이브로 틀어놨거든요. 네.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1차 해서 의원들이 일단 많이 들어왔어. 그리고 됐다 그러고 이제 보좌관들이랑 기자들이랑 같이 그 국회 앞에서 바리케이트 만들어 갖고 거기서 막 막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차 침입은 어느 정도 좀 저지가 된 거야. 근데 2차 침입이 그렇게 707이 이 헬기가 내려앉으면서 2차 침입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뭐 지금 뭐 들어보면 그때 뭐 탄이나 이런 것도 다 실탄이나 이런 거 다 실어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각종근 사령관도 뭐 증언을 했지만 당시에 뭐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그 얘기도 하고 여기 영화에 나오죠. 그 통화 내역이. 네. 그러면서 이제 707이 들이닥칩니다. 그 저는 여기서 연출적으로 좀 좋았던 게 그 서울 시내가 이렇게 어두운 배경이 이렇게 있고 뒤에 뭔가 이 망령 같은 귀신 같은 그림자, 검은 그림자가 한번 쓱 들이닥치는 맞아요. 그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그 연출이 꽤 좋았던 것 같아요. 해리포터 마지막 편에 네. 볼드모트의 그 죽음을 먹는 자들이 호그와트를 점령할 때 그렇죠. 그 느낌. 디멘터가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런 연출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들은 일단 본회의장에서 다 숨어 있고 한동훈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뭐 뒤늦게 이제 이재명 당시 당 대표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표결을 붙이려고 하는데 추경호가 이걸 막습니다. 네, 뭐 1시간 더 밀어달라,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 되죠. 그 707이 당시에 뭐 본회의장 앞까지도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네, 창문 깨고 막 들어오고 옆에서 그리고 그 전원이라도 내리라고 해서 그 전원 내려고 두꺼비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게 표결을 전자 투표로 하는데 그 내려버리면 못 하니까 그걸 이제 막으려고 갔던 건데 비상전력이 또 있었던 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잘 해결이. 그 나중에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뭐 발전기를 지켰는데 그 발전기를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뭐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아직도. 네, 아직도. 네, 지금도. 네. 그거 보면서 되게 007 같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 그러니까 뭐 추경호, 그러니까 국힘당에서는 이 표결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거든요. 원내대표는 다 의원들 당사로 모여라라고 하고, 그래서 국회 길 건너편에 있는 국힘 당사에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다 그쪽으로 모여 있었어요. 뭐 국회 그때 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시 다시 돌아오고 안철수 뭐 이런 자기 방에 있거나 뭐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도 몇 명, 뭐 신동욱 뭐 이런 애들 다시 돌아가고 막 나가고. 네. 참 김상욱 의원 한 명. 네, 한 명 빼고 싹 다. 그래서 어쨌든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 윤석열이 뭐 2차 3차 또 하면 되니까 계엄 때리면 되니까 뭐 해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군인들 사령관들 선에서 어느 정도 좀 막히죠. 더 이상 이제 군인들도 의지가 없고,
그렇게 돼서 이제 12.3 내란은 결국 한 새벽 4시쯤에 해제가 되면서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뭐 바로 그 주에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그렇죠. 12월 7일이었습니다. 12월 7일에 아직도 생각납니다. 제가 이때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다 있었어? 여기 3명 아마 다 거기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우리 방송했잖아요. 맞죠. 네.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나오기만 하면 무슨 상황이 항상 난리가 발생하면서 그때 생각나네요. 안에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이제 안 들어온 국회의원들 한 한 명씩 명씩 다 호명할 때 네. 밖에 시민들도 함께 다 외쳤습니다. 호명하고 네. 그때 저 목 쉬어 있던 채로 방송을 했던 네.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 차에 결국은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뭐 한참 뒤에 헌법재판소에서는 5달 정도의 시간이 이때도 진짜 힘들었어요. 야, 진짜 오래 걸렸어. 진짜 피 말렸어. 5달 뭐 동안. 했냐? 5달 동안. 아니 영화에서는 바로 다음 컷으로 넘어가니까 금방 다음인 줄 알지만 네. 그때 뭐 매일 피 말리면서 매일 매일이 진짜 조마조마했어요. 네. 네. 뭐 윤석열이 체포되고 그 안에 뭐 윤석열이 뭐 체포되는 것도 한 2차 시도 가서 엄청 성공하고 오래 예. 가고 그러다가 또 풀려나고 네. 탈옥하고 막 진짜 별일이 다 있었죠. 내란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쵸. 민주당 의원들은 다 국회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계엄 나면 바로 저거 한다고. 그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에서는 요 탄핵까지 되는 걸로 나오고 영화가 이제 그 탄핵된 끝나죠. 날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 이제 엄마가 어머니께서 돼지 잡는 날이라고 네. 수육을 그때 아우. 먹었던 날.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멧돼지 새끼. 네, 맛있게 먹었죠. 근데 막걸리와 함께 온 가족이 축제를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참 영화를 또 한번 보니까 그때 당시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화 뭐 어떻게들 보셨나요? 저 먼저 할까요? 네네 승민관. 네, 뭐 사실 뭐 스토리야 우리 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야 네, 사실. 겪은 내용이니까 뭐 네. 어떻게 얘기할 건 없고 사실 뭐 아까 잠깐 그 형식주의의 끝판왕이 이명세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그거답게 굉장히 비주얼리스트로서 수많은 뭐 AI를 활용한 영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일러스트를 활용한 뭐 카툰 형식의 그림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다 너무 영화와 잘 녹아들어서 좋았던 것 같고 네. 하나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당시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가 벌어졌는지를 육성으로 들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녹취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당시 이제 대화 내용을 뭐 재판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재구성해서 만든 거인 것 같은데 대화 내용을 이제 자막으로 이제 띄워주게 그쵸. 되죠. 근데 그게 전형적인 그 무성 영화 시절에 대사를 쓸 수가 그쵸, 없으니까 그쵸. 뭐 영화 바빌론에도 나옵니다만은 가운데 이제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그 이미지나 디자인이 사실 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조의 시작이 그 1920년도에 네네. 독일 영화의 사조거든요. 네. 독일 영화 표현주의의 사조에서부터 넘어온 거라서 네. 뭐 흔히 말하는 뭐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네네. 100년도 더 된 영화죠. 네. 거기 보면 되게 이런 스타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장면 하나 나오고 네네. 그 인물들의 대사가 자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네. 그쵸. 하는 것들이 그때는 뭔가 저도 별로 본 적은 없지만 바빌론에 나오거나 네. 약간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까만 화면에 그쵸. 그냥 자막만 띄워놓은. 네. 자막만 딱 네. 뜨고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영화가 구성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뭐 이명세 감독님의 원래 스타일 자체가 형식주의고 비주얼 아티스트니까 또 그런 부분을 또 채용해서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흥미롭게 봤었고 네. 확실한 거는 되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형식의 영화가 이런 형식의 다큐를 사실상 처음 봐서 네. 아까 초반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레이터도 없고 뭐 누군가 인터뷰도
옷도 하나 없고 보통 웬만하면 이런 거 인터뷰가 하나 있을 법한데 네. 인터뷰도 없고 네. 정말 온전히 그 12.3 현장 자체에 그렇죠. 관객들을 그냥 내던지게 해서 네. 같이 현장감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령 국회에 가서 나가지 않았던 분들이 하더라도 영화를 보는 만큼은 같이 호흡하고 그 느낌을 즐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다. 그냥 무슨 뭐 주제가 이렇고 스토리가 이렇고 그리고 무슨 제가 정치 고관여층이어서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도 충분히 흥미롭게 즐길만한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별점 먼저 주나요? 네네. 좀 뭐 별 4개 드리겠습니다. 별 4개. 네. 그래요. 목표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 뭐 일단 이 형식 자체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비주얼적인 즐거움과 충격적임이 동시에 있는 영화였고요. 네. 저는 사실 다큐멘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슬픈 건 또 너무 슬프고 사실 별로 본 게 없는데 네. 뭐 노무현입니다 이런 영화도 사실 안 봤습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뭐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뭐 슬플 것 같아서 네. 뭐 굳이 또 아는 걸 또 뭐 아니 뭐 되게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 이렇게 기억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냥 뭐 내가 기억하면 되지. 뭐 가끔가다 이렇게 뭔가 감정적인 뭐 그런 강화도 필요하고 한 번씩 뭐 울고 싶을 때 우는 것도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고 뭐 기억할 것들은 기억하고 하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고 이 영화도 우리가 다루지 않았으면 사실 안 봤을 겁니다. 근데 또 형식이 뭐 독특하다고 하길래 뭐 네. 약간의 기대를 하고 봤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확실히 우리가 다큐멘터리에 나레이터가 없다는 게 사실상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거를 해냈다. 그래도 굉장히 스피디하다. 네네. 재밌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음악이 정말 끊임없이 나온다. 쉬지 않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확실히 웰메이드. 역시 형식주의의 끝판왕답게 잘 하셨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았으면서도 전 사실 제일 아쉬웠던 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 좀 애니메이션을 좀 너무 많이 약간 후반으로 갈수록 사실 초반에 애니메이션 되게 좋았거든요. 네네. 특히나 그 초반에 이렇게 뭔가 우리 지하철역들이 그 다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의도를 지나는 뭐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주색에 가까운 색깔, 예, 보라색, 예, 그런 색깔이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 골든 라인, 네. 약간 금색.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2호선은 뭐 녹색, 뭐 등등 네. 각각의 색깔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쨍한 색깔로 해서 이렇게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렇게 막 서울 곳곳 아니면은 뭐 전국에서 막 이렇게 네.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오는 그 빛의 무리들이 그 지하철을 타고 오고 버스를 타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약간 그 빛들이 모이는 것들이 또 그 전에 또 광주의 장면도 나오고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냥 그 약간 그 사람들의 염원이나 그런 것들이 모이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약간 좀 울컥했는데 근데 이 애니를 좀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라는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그 김건희 나오고 에필로그 장면 뭐 멧돼지 나오고 네. 뭐 약간 뭐 이런 것들이 아니 뭐 다 의미 있고 알겠는데 너무 저렇게 약간
약간 가볍게 느꼈어요 저는. 너무 오락적인 오락적이란 느낌으로 느낌. 만들었다. 으로 가면은 오히려 앞에 했던 성취가 좀 여기서 뭐 사실 이거는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그거를 더 좋게 보는 분도 있을 거고 아까 승민 PD가 얘기하셨던 뭐 그런 뭐 박범계라든지 대통령 김건희 트트트득 하다가 착착 지우고 이런 것도 저는 정치적으로 썩 약간 우리에게 도움이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빌미가 잡힐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괜히 잘 만들어 놓고 괜히 꼬투리 잡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려가 좀 조금씩 들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너무 그리고 사실 좀 AI를 쓴 것도 이해는 가는데 이 형식에서 사실 없는 장면을 화면으로 구성해야 되니까 AI를 쓰는 건 알겠는데 요 영화나 우리 진영이나 뭐 민주세력을 반대하는 뭐 윤호개인이나 뭐 태극기나 뭐 이런 인간들은 저거 영화에 뭐 다 AI로 뭐 없는 거 만들어내서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형식을 갖고 작은 부분 일부분을 항상 그 가짜 뉴스는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일부분을 가져가서 네, 그게 전체인 양. 네, 전체인 양. 어차피 이 영화를 안 볼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AI 화면입니다라고 밑에 자막이 써 있고 뭐 예를 뭐 나경원 장면이나 뭐 추경호나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막 가져가서 막 이거 다 뭐 있지도 않은 거를 막 만들어낸 거다라는 식으로 뭐 그렇잖아요. 명확한 사실도 그렇게 막 날조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는 좀 아쉽다.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좋았기 때문에 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폄훼될 수 있는 날조될 수 있는 빌미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솔직히 뭐 그 유머 스타일도 전 좀 약간 너무 올드했어. 약간 7080 스타일에 뭐 한두 번은 그냥 재밌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만든 분들이 다들 연배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윤세 감독님은 곧 70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뭔가 숏폼과 유튜브의 이런 뭔가 발랄한 느낌을 익숙한 우리 사람들한테는 조금 좀 약간 좀 아재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네. 좀 그 부분들 좀 아쉬워서 저는 이 영화를 평점 안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저도 뭐 한 그래도 4점은 줘야 돼. 4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좋은 점이 더 많았습니다. 저도 뭐 좋았습니다. 네. 일단 저는 기획부터가 되게 잘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 나레이션이 없이 그냥 장면들에 심포니를 깔아놓은 그런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기획이 굉장히 잘 됐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기획 자체가 이제 낳는 결과가 결국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그 전선에서 같이 싸운 동지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관계 각각이 그때 한 장면마다의 어떤 나레이터가 본인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서 맞아 저때 이랬지, 저때 난 뉴스를 봤을 때 이런 생각했지 등등의 어떤 그게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에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크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여형, 그러니까 시네마틱 다큐라겠지만 참여형 다큐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호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뭐 당시에는 진짜 너무 어목했고 막
당장 위태위태한 느낌이 들었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사실 뭐 승리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뭐 우리 저렇게까지 잔혹한 놈들한테서도 이겨낸 사람들이야. 우리 한번 승리를 즐겨보자라는 식의 어떤 그 감독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느껴지는 그 호흡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정성 같은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신나게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호흡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잘 짜여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뭐 아쉬웠던 거는 뭐 그냥 그 그래픽의 완성도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AI로 만든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뭐 중간에 팝아트나 뭐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저것도 AI로 더해진 것 같던데 그게 조금 그렇게 막 훌륭하지는 못했네. 그 정도의 아쉬움. 뭐 근데 뭐 이 정도 예산에서 사실 이 정도 나왔으면 진짜 잘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고요. 근데 이게 속도랑 호흡이라는 것도 사실 네. 저희 같은 고관여층이 되어야 네. 사실 따라갈 수 있는 속도인 거지. 그렇긴 하죠. 사실 같이 본 저희 뭐 반지하에서도 이 영화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네. 윤송이 입장에서는 너무 정보량이 단시간에 와다다다 쏟아지다 보니 뭔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량의 차이에 따라서 좀 영화를 보는 재미가 달라지게 된 거니까 어쨌든 보면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막 자막이 따다다닥 나오는데 저도 그거 다 못 읽고 다음 장면에 넘어가고 이런 장면이 꽤 있었거든요. 본인 말로는 좀 읽어보고 싶은데 무슨 내용이고 뭐 어떤 사건인지 좀 읽고 내가 이해해보고 싶은데 그거를 틈을 영화가 주지 않아서 후다닥 지나가서 아쉬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뭐 우리 셋 같은 경우는 사실 실시간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맨날 파악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었다면 좀 버거웠을 수는 그래서 있겠다. 저관여층들한테는 좀 되게 불친절한 영화였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까지 17만 명 정도 봤네요. 많이 봤네요. 꽤 많이 봤네요. 2주 만에 17만 명이면 네, 다큐 영화에서는 진짜 성공한 많이 거죠. 성공한 거죠. 다큐가 10만 넘었으면 많이 본 거지. 많이 본 거죠. 성공한 거죠. 네. 이게 제작비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사실 클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보니까 네. 제작비는 뭐 괜찮겠지. 뭐 그걸 걱정할 영화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이걸 또 제작을 김어준 씨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영화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이름 석자가 빡 박히면서 시작하길래 약간 거부감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있을 같아요. 것 같은데 저는 뭐 김어준이 만든 영화 중엔 이게 제일 낫지 않나? 뭐 다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저도, 뭐 많이 만들었잖아요 다큐. 네. 그날 뭐 전 개인적으로 그날바다 좋았는데 그날바다에 그때와 지금의 제 마음 상태가 바뀐 건지 전 이 영화가 이 영화가 잘 만들었다는 거 인정하지만 네. 굳이 좀 제 생각엔 그 마음가짐의 변화가 영화를 보는데 묻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털보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영화를 위해서는 좀 뒤로 빠져도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니 저기 군인 파견하는 장소가 자기 사무실인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오긴 그치. 했어야죠. 꽃을 빼놓고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장면 만들 때. 사실 윤석열이 또 키워줬어 김어준. 그러게. 왜 이렇게 키워줬대? 아니 국회만큼 키워준 거야. 국회만큼 키워준 거야. 왜 이렇게 키워줬다가 너무 그 함의가 보이는데요. 웃기다. 그래요. 어떤가요? 이 그 12.3 내란이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는데 네.
뭐 아직 덜 밝혀진 부분도 있잖아요. 뭐 아쉬운 점도 있을 테고 좀 안도감이 드는 부분도 있을 텐데 뭐 확실한 거는 네. 저도 저를 돌이켜 봤을 때 요새 거의 재작년에 비하면 정치뉴스 진짜 거의 안 보고 살거든요. 저는 되게 그래요? 일상으로 되게 많이 돌아왔다고 스스로는 생각해요. 네.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여전히 정신병자겠지만 네네. 네. 뭐 그것만 해도 사실 뭐 너무 좀 편해서 스트레스를 별로 덜 받고 그냥 웬만하면 뭐 대통령께서 잘 하시겠지.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관심 갖고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하는 게 우리의 뭔가 의무기도 하겠지만 네. 지금 와서는 뭐 2차 특검 뭐 잘 하겠지.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목소리 또 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일을 겪고 나서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사실 늘 했던 얘기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게 뭐 민주주의 위기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내란 이후 내란 전후로 해서. 근데 민주주의는 늘 위기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그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건 없건 그거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늘 위기인 것 같아. 결국은 권력이라는 거를 어떤 이제 특정 몇 명에게 줘서 이 국가 운영을 하게끔 해야 되는 늘 그 상시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럼 바로 그냥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민주주의 신봉자로서 100% 동의하는데 민주주의가 항상 위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주주의란 이 정신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반해요. 그렇죠. 네, 인간의 본성은 사실 타인을 혐오하고 네. 자기만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은 나 객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우리 집단 네. 아니면 우리나라 결국 뭐 타자와 나를 나눠서 해서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동물의 본능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거라서 그래서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이미 되었다고 봐도 되거든요. 수백 년, 뭐 몇백 년에 걸쳐서 완성되었는데 또 지금 와서 민주주의의 가장 뭐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미국이 저지랄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미국에 있는 뭐 테크 기업 이런 데서 민주주의란 것이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 공산주의가 더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 그들이 많이 배우고 민주주의의 가장 그 혜택을 달달하게 누린 나라에서 가장 달달한 위치에 있는 놈들이잖아. 그렇죠. 그런 놈들이 그따위 헛소리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참 어려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80년 5.18이 50년이 안 됐잖아요. 발발한 지가. 그렇죠. 50년이 안 됐죠. 네. 76 반세기도 안 지났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이게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 다들 이 심각성을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그 장면이 좀 나왔으면 했거든요.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 다른 나라 사례들 아니면 역사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그 당시에 시민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 한 거를 하다가 죽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 뭐 이런 게 좀 자료가 있으면 나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아마 그 계엄 직후에 MBC에서 네.
그런 걸 AI로 한번 만든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 맞아요. 쿠데타가 성공했을 때 벌였을 일 이러면서 네. AI로 뭐 영상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째 AI 썼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라도 표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네요. 그렇죠. 그건 너무 잔인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좀 보여줘야 이 심각성을 좀 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게 이제 2년까지는 아니지만 1년이 좀 지났고 그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머릿속에 있었던 노상원 머릿속에 있었던 그 끔찍했던 일들이 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병신하고 지나가는 건데 실상 걔네들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지의 어떤 가상 현실을 한 번은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했다고 봐요. 되게 간단하게 그 뭐 배로 싣고 가다가 배를 복사시키고 뭐 그런 했었죠. 장면이 살짝 나왔죠. 살짝 나왔죠.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그것도 좋은 연출이었겠지만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광주 장면이 되게 빠르게 등장하잖아요. 영화에서 네네. 네. 계엄 발발하자마자 뭐 네. 얼마 안 돼서 되게 극초반에 나옵니다. 네. 광주 장면이 또 길게는 안 나오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광주 장면들이 광주 5.18에서 있었던 계엄에서 진행 과정들이 중간중간에 그거에 해당하는 이 12.3 당시에 있었던 거하고 교차하면서 중간중간 삽입되는 장면들이 한 몇 번 나왔는데 제 기억에 한 3-4번 정도? 나왔어요.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이제 시민들이 막 군인들 막을 그렇죠. 때 막 이럴 때 또 그냥 막 끌려가고 뭐 네. 계엄군이 그 시민 써져 있는데 그냥 뒷덜미 잡고 막 끌고 그쵸. 가고 막 이런 장면 나오죠. 날아차게 하고 막 그런 거.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심각성을 다들 모르는 것 같아서 막 사실 우스꽝스럽게 보이잖아요. 막 롯데리아에서 모여가지고 햄버거나 먹자 이러면서 막 다들 막 하고 하니까 그냥 병신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한번 해보려다가 그냥 막 허무맹랑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도 나온 거 보면 막 그 이거 세절기 같은 걸로 손가락 잘라가면서 그 하려고 했었고 지금 자백유도제 같은 걸로 또 그쵸. 했었다는 게 실제로 증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명세 감독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처음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셨을 때 방향성을 충분히 여러 가지로 고민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파이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일환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이것처럼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승리한 거야. 이겼잖아. 네. 기쁜 마음으로 봐. 우린 승리의 역사니까. 그리고 쟤네들 족밥 병신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어. 물론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어쨌든 우린 이겨냈어. 라는 여러 방안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이 방안을 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감독의 결정이었겠죠. 그랬겠죠. 네. 저는 이 영화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계엄 이후에 그 한강 작가가 네. 뭐 받았더라. 문학상 뭔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노벨 문학상 말고 그 후에 또 딴 걸 받으시면서 네네. 뭐 약간 얘기하셨던가 뭐 과거에 뭐였죠? 과거가 현재를 과거가 구할 수 현재를 있느냐, 죽은 자가 구원할 산자를 구할 수 있냐. 네, 그 내용을 화면으로 저는 화면으로 구현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죠. 네. 광주에서 있었던 장면들이 나오고 얼마 안 아니면 그 장면들이 붙어 있어요. 그 빛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맞아요. 국회로 모여드는 장면들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한강 작가의 그 말이 약간 화면으로 애니메이션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요. 뭐 영화는 확실히 그 우리가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 겪었던 그 혼란을 한번 싹 정리해서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다들 더 할 얘기 있으신가요? 그 마지막에 탄핵 네네. 선고하는 문영배 재판장님의 그걸로 끝이 나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우리 김민재 배우는 왜 맞아. 왜 등장?
아니 뭐 재미는 있었는데 김민재 배우 이랬는데 맞아. 약간 좀 깜짝 놀랐어요? 뜬금없긴 했어. 네, 맞아요. 각각의 이제 시민들의 실시간 네, 반응을 이제 실시간 반응이 해놨는데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이 그쵸. 딱 나오면 사실 시선이 그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고. 전 사실 약간 하죠. 그 다만세가 흘러 나오면서 네. 아, 응원봉이 막 그 장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작 김민재 배우가 나오고 뭐 사고가 나는 것 같은 장면. 사고는 또 왜 나?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왜 굳이 저렇게 했지 싶고 거기 출연해주신 김민재 배우님 너무 감사하지만 네. 굳이 그러게 다만세가 안 나왔네요. 다만 그 저작권을 해비를 못 받은 게 아닐까요? 에이 저작권이 뭐 정치적 외운 거니까 그냥, 또 그럴 수도 그런가? 있죠. 네. 부담이 됐을 수도 있죠. 그렇지. 네. 아, 뭐 상징성 있는 노래라서 필요하긴 했을 것 같은데 뭐 좀 그런 게 협의하는 데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김민재 배우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까 79년생이시고 네. 대구 분이신데. 오,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어지간히 빨갱인가봐. 원래 이 대구 경북 빨갱이는 진짜 못 말려. 찐이거든. 찐이야. 못 말려. 어마어마한 그 환경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치. 네, 어지간해서는 안 됩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출연해주신 거. 네. 뭐 재밌었습니다. 재미가 있기는. 네. 그래요. 뭐 다들 극장 있으니까 네, 한 번씩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뭐 그리고 이런 만듦새에 대해서 뭐 불만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진짜 좋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정말 꼭 볼입니다. 저는 저도 무조건 볼. 네. 그리고 그냥 뭐 기분 좋게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뭐 그렇게 기분 뭐 나쁘지 이거 않게. 포함해서 여러 정치 다큐들이 되게 많지만 네. 사실 형식적으로 보면 정말 이제 이건 좀 굳이 따지면 뭐랄까요, 좀 사파 계열이고 이제 정통파 정치 다큐로 굉장히 웰메이드고 진짜 더 박진감 넘친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노무현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거는 정말 박진감 넘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드라마틱했던 그 맞아요. 네. 2002년 당시 민주당 경선 이야기인데 네. 네, 굉장히 잘 만든 영화죠.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그 극장에서 보면서 휴지를 한 몇 통 쓴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냥 아마 역대 다큐 관람 2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노무현입니다. 원앙소리가 1위고 니마 그강 건너지마오. 니마가. 그럼 3위겠네요. 원앙소리 그 다음에 아마 노무현입니다. 이지 않을까요? 185만 명 들어가지고 와, 엄청 많이 들었죠. 진짜 많이 들었구나.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요. 뭐, 네. 극장에 걸려 있으니까 다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육구주분들의 소중한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구주분들의 소중한 댓글. 육가 자유윌리님께서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팟빵의 자유윌리님, 네, 카페 레퓨즈 사장님이시죠. 레퓨즈. 요 에피소드 아껴뒀다가 드디어 영화 보고 들었습니다. 파수꾼 편에 파수꾼 편, 네, 133화죠. 네. 영화 나왔을 당시에 나이에 봤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개봉 당시에 이미 성인인 나이였지만 2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도 그 알량한 자존심이 가득했던 저에게 보여주고 싶네요. 그랬다면 조금 더 성숙한 인간관계들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만나게 될 10대 후반, 20대 초반 남자친구들에게 영화 추천할 일이 있으면 파수꾼 꼭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 독립영화의 전설인지 보고 나서 더 알게 됐네요. 승민 감독님은 반지하 파수꾼 에피소드에서보다 여기서 감독님의 모습을 더 보여주시는지 핸드헬드 촬영으로 영화 전체를 불안불안한 느낌으로 끌어간다는 설명 너무 좋았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씬에서도 들고 촬영해서 흔들흔들 거리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저도 이 댓글을 똑같이 반지하에도 달아주셨길래 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 3구에 올 때랑 재방송할 때랑 스탠스가 좀 다른가 봐요. 근데 또 거기서 진행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네. 그 힘을 분산하는 게 좀 다르니까 그렇게 되신 게 아닐까. 네, 이런 제가 실드를 한번 쳐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윤성님한테 약간 구박받으시는 네. 느낌이 있더라고요. 윤성이가 매우 실망스러워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여행생활자님께서 휴민트 편에 네. 1,000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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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행생활자님 덕분에 방송합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휴민트가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빨리 보게 될 줄은 이때까지 아무도 몰랐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왕사남과 휴민트 그냥 약간 삐까삐까 그래서 뭐 영화는 휴민트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왕사남이 조금 더 흥행할 수 있겠다 약간 그 정도만 생각했지. 네. 이렇게 압도적인 패배를. 네. 왕사남이 이렇게까지 흥행하고 휴민트가 이렇게까지 실패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호랑이 CG 바뀐 거 보셨어요? 네. OTT에 올라올 때. 그 괜찮던데? 호랑이 시즌 이제 좀 바뀌어나니까? 볼만하시던데요. 네, 잘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엔진 자체는 뭐 그대로 두고 네. CG만 좀 바뀐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늘보님도 재밌는 분이라 좋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휴민트 편에 맞아, 나오셨죠. 늘보님 나오셨었죠? 네, 늘보님 아직도 서울 자주 오시나? 모르겠어요. 휴민트 별로. 예. 부산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일 시작해서.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아티스트 신님께서 해철이 형 동생이시죠. 예. 그렇죠. 창작하는 사람이라 누군가의 창작물을 대하는 태도가 좀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좋은 방송 이어가시길 바랍니다라고 또 저희가 레언님이 네. 레언님의 울분의 샤우팅을 들으시고 네. 제가 이걸 내 이름 편을 다 못 들어서 네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뭐 그 전에 뭐 좀 레언님 혼났어요. 아, 신님한테. 그렇군요. 네. 거기다 대고 레언님이 또 대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거 네. 아니고 새로 다루셨다던데. 아 그래? 네. 근데 뭐 댓글로 하셨으니까 뭐.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레언님께서 어쨌든 뭐 나름 예술 사랑하는 1인입니다 네. 하고 감사하다고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언님도 원래 그 뭐 방송에서 얘기 안 하셨는데 제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없는데 해도 되지. 그래요?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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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볼까요? 네. 네. 원래 뭐 예술 쪽 준비하시던 전공... 분이었어요. 준비도 하셨고 네. 전공도 저는 아는데 네. 전공도 예술 쪽이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현업에서는 뭐 그쪽으로 지금 안 뭐 나가시고 마케팅 쪽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래서 현생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셔서 어쨌든 예술 쪽에 대한 그 리스펙트가 늘 있는 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요. 그 제가 레언님한테는 막 크게 뭐 많이 준비하라는 얘기 일부러 잘 안 하거든요. 그럼요. 네. 좀 더 날것의 이야기를 네. 좀 들었으면 해서 감남 한 번씩 갔다 오시라고. 네. 일부러 네. 그렇게 하니까 방송을 위해서. 네. 네, 또 방송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리 두 마리 님께서 처음 달아주신 분 아니에요? 네, 처음 달아주셨어요. 그쵸? 네,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박치기 같은 조총연계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서 왜 그쪽에 남쪽 끝섬인 제주도 출신이 많은지 항상 의문이었는데 양영희 감독님의 수프와 이데올로기를 보고 4.3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 들으시고 4.3 사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양 감독님의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 가족의 나라, 수프와 이데올로기 추천드려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네, 이 슈퍼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저도 추천만. 네, 저도 들어만 봤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박치기는 좀 조청연계 그 친구들과 일본 가라테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패싸움 격돌하는 뭐 그런 영화로. 네네. 그것도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걸 아는 이유도 제가 그때 가라데 수련을 열심히 할 때라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건네만 듣고 사실 그것도 안 봐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사는 제일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약간 대부분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4.3 사건 이후로 일본에 간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터전을 잡는데
그 거기서도 이제 나름의 이제 디아스포라나 뭐 이런 것들이 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겪는 어떤 뭐 갈등 뭐 이런 이야기를 담은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고라는 쿠보즈 가요스케 그 우리 때 한참 인기 많았던 그 고라는 영화의 주인공도 아마 그 한국계인 사람일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랩 일본의 래퍼 한 분이 그 봤습니다. 그거. 네네네. 비디오 클립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3세인가? 네 3세인가 자이니치 3세쯤 됐는데 그래서 뭐 네. 한국말도 조금씩 섞어가면서 네. 뭐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랩을 하시는 되게 랩도 잘하고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꺼내서 하니까 음. 좋더라고. 근데 그분도 제주도 출신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제주도 출신인데 깡패인 사람은 못 건드렸대. 오. 거긴 그 진짜 죽기 살기로 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깡따구가 네네. 그렇군요. 네. 뭐 슬픈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일본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쳤었네요. 네. 좋은 이렇게 정보 가르쳐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마리님. 네. 그리고 지화님께서 네. 깜빡깜빡하는 레아님은 육구즈에겐 사랑입니다 하고 또 그렇습니다. 레아님에 대한 사랑을 네. 표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일진 김대범님께서 네. 레아님 저 바빠서 다른 분들 댓글 못 보고 댓글 남긴 거예요.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린 것뿐이니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요라고 달아주셨는데 오늘 레아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네 아마 댓글은 보셨을 다 겁니다. 읽어보였습니다. 네. 네. 저는 김대범님은 아니고 김대범님 팬이에요라고 하셨네요. 우리가 김대범님 아니냐고. 김대범님은 아니시군요. 네. 얼마 전까지 대범님이 팟캐스트를 하셨어서 제 닉네임이 이 모양이에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라고. 김대범님이 의외로 네. 이렇게 뭐 일을 많이 안 하시는지 이것저것 많이 뭐 저랑 같은 페이스북에 무슨 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어요? 등록돼 있는 데 있는데 거기서도 활동을 많이 하셔. 아 그래요? 막 댓글 쓰면 댓글 다 남겨주고. 소극장 할걸요? 그니까 네. 몰라 하여튼 그래갖고 난 혹시 하면서 본인 등판이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요즘 뭐 조충현이나 이런 개그맨 출신 분들이 AI로 막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영상들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근데 김대범님도 요즘 그렇게 AI로 영상 많이 만들어서 좀 떴거든요. SNS에서. 그 조충현님이 만드는 건 진짜 얼탱이가 없어서 더 웃긴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개얼탱이 없어. 얼탱이가 없어서 그래서 더 웃긴. 오히려. 맞아. 네. 비슷합니다. 여기도 김대범님도. 네. 그러시구나. 네. 네, 그리고 스포티파이의 윤영준님께서 네. 소개 첫 번째 잘못됐어요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뭔지 어떤 소개인지. 네. 무슨 소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역시 같은 분 네. 윤영준님께서 전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큰 역사 사건이나 이슈를 너무 많이 담는 바람에 아쉬웠네요. 제주 4.3 사건이라 안타까운 일이 영상 창작물 영상 창작물에서 많이 못 다룬 느낌이라 기대했는데 좀 아쉬웠어요라고 아쉬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오늘 세 분 후기 잘 듣고 갑니다. 매번 양질의 컨텐츠 준비하시고 꾸준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4.3 사건이 좀 이렇게 좀 널리 알려져야 하는 일인데 저는 뭐 이 영화 계기로 좀 더 많이 알려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시네마님께서 레어님 같은 분이 오디오 플랫폼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어울린단 말입니까? 라고 내시님께 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레어님은 사실 비디오 플랫폼에 좀 더 어울리는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약간 좀 놀리는 맛도 그렇죠. 네, 실제로 보면서 놀리는지 표정이 굉장히 다채로우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놀리면은 찐으로 빡쳐하는 발끈하는 느낌이 있어서 비디오 아쉬운데. 네, 그리고 또 나시님께서 또 여러분 매주 3구 나들이 하세요라고 네. 네, 우리 덕담을 영화관 나들이 좋아하시는 그렇죠. 나시님 다루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 주도 어김없이 캉수님께 캉수님 메일이 왔습니다. 브리즈번에 제가 읽어볼까요? 캉수. 네. 그 이분도 감독을 꿈꾸시는 네네 방송 분이세요. 몇 번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감독 출신이신
승민 PD님이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시네타운 19이 팟캐스트에도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네타운 3구의 영향력 덕분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돌아온 19과 함께 과거에 했던 방송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 이훈종 PD님의 목소리 여전했지만 두 분이 섞인 것 같아요, 그죠? 이훈종, 네. 이승훈종, 네, 이승훈종. 훈종 PD님의 목소리 여전했지만 제익 PD님의 목소리는 조금 변한 것 같아 어색했습니다. 그럼에도 진행자분들의 입담은 여전한 것 같아 즐겁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폼이 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작품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현재 이곳에 개봉하는 영화들도 그리 특별한 것들은 없습니다. 마이클,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2, 슈퍼마리오 갤럭시까지 당연히도 한국에서 개봉할 것 같은 영화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는 작품이며 저번 화에서 다루셨던 내 이름은과 비슷한 결을 가진 작품인 그 섬에 가고 싶다를 골라왔습니다. 현재 작품은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박광수 감독의 93년 작품이며 고 안성기 배우, 문성근 배우, 심혜진 배우 등이 출연하셨습니다. 작품의 줄거리는 쉽게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 작품의 결이 왜 내 이름과 비슷하다고 했냐면 이 작품도 50년대 이데올로기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비슷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다른 작품들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일어난 잔인한 사건들을 다룰 때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총으로 쏴서 죽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죽은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여준 반면에 이 영화는 총으로 쏴서 죽는 사람들은 단 한 명뿐이라는 겁니다. 이 작품이 내세우는 잔인함은 오히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보여줍니다. 작품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들은 이제 섬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는 조그만한 크랙들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이 크랙들은 결국 작품의 클라이막스에 가서 가장 잔인한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내용은 큰 슬포가 될 수도 있으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작품은 모든 사건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모두가 피해자였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재 와서 친일파를 욕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와 같은 고민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93년 작임에도 작품에는 촌스러움이 별로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나오는 이상한 작품보다 훨씬 더 좋은 장면들이 많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요즘 영화는 비교해서 짧은 런닝 타임이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늦지 않은 밤 호주 브리즈번에서 올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소개해 주시네요. 감독님 혹시 이 작품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 섬에 가고 싶다는 못 봤는데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모두가 피해자였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뭐죠? 이창동 감독님의 박하사탕. 네, 박하사탕도 사실 그렇죠. 그런 결인 거잖아요. 네네. 시대의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 당시 투입되던 군인들도 네. 그 영화 생각이 났네요.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네. 박하사탕에서도 철수였나요? 그 주인공 이름이? 설경구. 그런 되게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누구든 이제 이런 평범했던 사람이 그렇게 어떤 그렇죠. 계엄군 진압군으로 가서 권력의 어떤 수족이 돼가지고 그냥 참가했다가 그 인간성이 아예 그냥 본인한테서 인간성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외의 사람, 그러니까 물론 광주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사건을 몰랐을 테고 이후에 뭐 다들 욕했을 거 아니야. 저 간첩들한테 선동당해가지고 그 당시는 뭐 그렇게 알려졌으니까 그렇게 욕했던 사람도 나중에 와서 그 실체가 밝혀졌을 때 그 욕했던 자신을 되게 그 부끄러우니까 그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게 더 양극화가 아직까지도 그때 생겼던 나비 효과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세련된 연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칫하면 사실은 되게 이분법적으로 그쵸, 선악 구분을 그냥 딱 나눠버리면 사실 제일 쉽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영화 1987에서
박처원 경감 역으로 나왔던 김윤석 배우와 같은 역할도 사실은 명백한 빌런이고 영화에서 가장 큰 악임에도 네. 그가 왜 그렇게까지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또 관객한테 이해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추천해준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유튜브에 있다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도 그 내 이름을 좀 이렇게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은 네, 요 그 섬에 가고 싶다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 영화 고전 작품들이 유튜브에 있어요.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여나 뭐 이런 작품들도 네. 있고 뭐 되게 좋은 작품들 아무튼 거의 다 있습니다. 뭐 산포 가는 길 이런 것도 다 있고. 그거 그 섬에 가고 싶다 정보를 좀 보니까 줄거리를 보기 위해서 봤더니 안소영 배우가 안소영 배우요? 응. 에마. 그래요? 에마. 벌떡녀로 아 타고난 새끼를 뭐 어쩌고 부담스럽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되게 벌떡녀 진짜 역할로 배역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짓네요. 안소영 배우가 벌떡녀. 나오신다고 하니 뭐 형이 봐야 될 이유가 하나 생겼네요. 어유 그 섬에 가보고 싶네요.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거다. 우리 또 섬 좋아하거든. 섬 한번 가면은 또 집에 못 가지. 그렇지. 좋지. 어? 무트로는 못 돌아가지. 그럼 그래요. 저희 메일 보내주신 분들, 캉수님 그리고 댓글 써주신 모든 분들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혹시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만약에 강수님 뭐 네. 작은 단편이라도 뭔가 작업물이 있으시면 뭔가 되게 보고 싶네요. 맞아요. 네, 혹시 네. 작업 그렇게 있으실 수도 뭐 있겠다. 분명 뭐 포트폴리오 아마 조그맣게라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 있으시면 되게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그래요. 저희 메일 컨텐츠 메일 주소는 컨텐츠 상세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육구주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는 악프다 2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악마는 프라다를 이게 공식 제목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야?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감독님 출연하셨는데 네. 되게 소감 말씀. 또 오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네. 사실 뭐 저희도 이제 녹음을 다 이 옆방에서 그쵸, 이 근처에서 이제 하게 되니까 네. 또 아마 더 자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네. 나홍진 감독 특집 해주시면 네, 꼭 부르도록 나와서 하겠습니다. 신나요. 이제 어차피 또 무비무비만 하시니까 네네네. 뭐 나홍진 감독 특집하면 한 4시간 정도 풀로 좀 풀지 않을까. 풀코스로다가 이제 추격자부터 쭉 한번 다 말해드리면 그래요. 가능합니다. 그래요. 조만간 또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오늘 방송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별점과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는 20년 만에 후속작으로 돌아온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